전쟁이 발생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익숙치 않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뉴스나 유튜브에 나와서 아는 것처럼 파악 가능한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 큰일은 아닌가 보다 이러한 느낌을 많이들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모형은 원형 천정형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원형 천정형의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 하나로 시장이 한번 크게 놀라게 되면 각도가 굉장히 스티프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인버스로 선물 지수를 나스닥을 편입시켰습니다. 무차별적인 구간이 제 생각대로 맞고 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는 자산 배분 효과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 배분에 대한 효과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현금 비중?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4월 4일 김민수 대표를 직접 만나 들어보세요. 지난달 말쯤에 뵀으니까 네. 전쟁 터지고 뭐 이런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를 겪고 지금 한 달쯤 지난 뒤에 뵀는데 네. 그간 쭉 상황들 지켜보시면서 뭐 네. 증시 상황 지켜보시면서 총평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하여튼 그 한 달 전에 두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관점이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 당시는 전쟁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가장 투기적인 성격을 많이 보였던 자산이 은이었습니다. 은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 어떠한 자산의 특정 쏠림이라는 것이 커지는 구간과 그 쏠림이 커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상당히 다른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도 절대적인 상승률로는 은에 못지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의 영향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를 이제 반영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발생한 부분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자든 투자자가 아니든 익숙치 않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뉴스나 유튜브에 나와서 아는 것처럼 파악 가능한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 큰일은 아닌가 보다 이러한 느낌을 많이들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세계화의 시대 상황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세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강한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 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50년 동안 있었던 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판단 미스,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2018년 이후로 미국의 패권이 의심받았던 부분으로 한번 중국과 큰 이슈가 있었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스스로 헛발질을 너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고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끌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도를 잘못 너무 과소하게 잡고 있는 실수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강도를 충분히 피부로 체감 못하고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충분히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간에 우리가 겪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다르다라는 말씀처럼 저는 들렸는데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는 분들은 여느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도 지나가면 당초 가지고 있었던 밸류를 회복하지 않을까? 어떤 주가의 뭐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매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아니라는 생각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서로 간의
왈츠를 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파악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파악 가능성이 없으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 더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판단 가능성과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른다는 상태에서는 지식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대응해야 되냐면 지혜로 대응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훨씬 더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퍼져 있고 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의 범위를 다룰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혜로운 투자자가 돼야 되는 구간인 것이죠. 우리 유가가 올라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못 내린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큰데 이 유가 에너지 변수가 이제 결국은 핵심으로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유가를 핵심 변수로 봐야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드렸던 저는 은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전쟁이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핵심 변수는 유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귀금속과 왜냐하면 금과 은이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귀금속이란 단어를 바꿔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글로벌 전체 금리가 움직임이 무척이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위험적인 측면에서의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WTI 유가라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는 금리와 귀금속의 가격 이렇게 봐야겠죠. 매크로 최대 이슈로 유가, 금리, 귀금속 이렇게 보셨는데 네. 사실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고 있고 미국은 뭐 오르다 말다 하긴 하죠. 어쨌든 지금 4점 지금 보니까 38까지 와 있는데 네. 기준금리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3번, 4번 인상을 뭐 염두에 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고 미국은 지금 4.38이면 한 번에서 두 번 인상까지도 반영이 된 건데 이거를 시장이 이미 너무 많이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너무라는 것은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파악 가능성이 있어야 너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범위의 특이 상황이 발생할 때는 판단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장이 지난 20년간 서브프라임을 통해서 많이 크게 경험을 했고요. 그러한 주요 사건들의 이 크레딧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컸던 것이 우리가 같이 겪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서브프라임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구조화 상품들이 다 깨져요. 구조화 상품들이 다 깨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지난 가을부터 계속 그 이슈를 팔로우업을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최근에 지금 한 달 동안에 그 크레딧 시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구간 이전에 그 사모 운용사들이 크레딧 관련된 물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기준 가격을 먼저 낮췄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이 발생하냐면 우리도 예전에 뭐 새마을금고 문제가 터지고 뭐 라임 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금융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됐어요 라고 하고 나서 우르르 그거를 알고 있던 내부자정들 다 반영하고 범죄 지원놈들 튀어서 어디 다른 데 배 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찾아가 가지고는 돈 맡긴 사람들이 문 두드리고 하는 사진들을 예전에 봤었던 기억. 그때까지 가격 반영을 안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 예전에 진행되던 방식이었고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운용사들에서 자기들이 먼저 지금 현재 자신들이 운용하는 것들의 문제점과 현금화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기준 가격을 먼저 낮췄어요. 이건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행태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신용시장에서 이거 문제가 돼 하고 나서도 어떤 경우에는 3년, 짧은 경우에는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번 과정에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부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과거와 방식의 행동 방식에서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도 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는데 지금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에 대한 판단은 이 부분의 크레딧 시장과 채권 시장 두 군데에서 이 이슈가 언제라는 타이밍과 해결 정도의 순서상에 어디까지 갔느냐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의 레벨이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 뭐 앞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크로를 보면서 좀 수치를 좀 따라가면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려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 좀 계속해서 팔로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급격한 구간 난이도가 지금은 난이도를 1에서 10을 정도로 범위를 생각을 하면 가끔 시장은 난이도가 1에서 10 범위인데 난이도가 15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서프라임 때도 그랬었고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구간이 난이도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구간입니다. 그 상식적을 넘어선 구간에 지금 전쟁이라는 부분의 지정학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슈가 확률이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전체 경제와 정치의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영향력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약해진 구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그런데 조심해야 하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은 사모 신용이고 저희도 한 번씩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게스트분들 나오시면 출연자분들 나오시면 여쭤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사모 신용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단계라고 판단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 채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주식 시장의 플레이어들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를 인정을 잘 좀 뒤늦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먼저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그래서 단계를 예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가에 반영되는 정도면 50%는 넘어선 단계다라고 평가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세스 자체의 변동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는 정말 무당짓인데 한 30%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모신용 이슈가 이제 결국은 펀드잖아요. 그리고 네. 원래 그런 펀드는 환매를 제한해도 법적인 이슈가 없는 펀드니까 그렇죠. 그냥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서프라임 때는 그 상품들을 은행들이 서로 사주면서 북에서 터졌던 거고 네. 이번엔 상호펀드를 고객들한테 판 거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고객이 손해보고 시스템에는 우려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도 말이 진짜 많았는데 지난 4년 동안 결국은 그냥 투자한 사람만 손해보고 끝났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그럴 수 있냐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우가 아직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2008년 이후에 지금 한상희 연구원이 설명하신 건 표면적으로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맞는 얘기들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부담과 법적인 부담을 지는 것을 문제 삼은 것들이 다 은행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 자회사 방식으로 인해서 그 빅뱅크들이 밑단에다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빅뱅크의 북에는 연결성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연결된 구조는 다른 자회사 구조나 다른 방식의 회계 구조를 통해서 다 연속돼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름만 바꿔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다 잡히거든요. 프레드의 미국의 연준 사이트에 가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이제 안전자산 비중이 3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현금 플러스 국채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리만 때는 13%였어요. 그렇죠. 3배가 좋아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마크투마켓을 하는 방식이 지금 사모펀드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조가 달라요. 이게 예전에 사모 상품들에 들어가 있는 비상장 상품들이나
회계 방식에서 자신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된 것들을 통해서 자회사 연결 구조를 예전에 그냥 동일하게 있었던 2008년보다 훨씬 더 임의적으로 시점을 조절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최고 의사 결정자들이 결정을 해야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지 실무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미국 연준에 가면은 은행들의 재무제표가 다 나와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마크투마켓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슈는 다른데, 상당히 많이 이제 개인들한테 팔아놓은 상태인 거는 이제 숫자는 일단 연준 사이트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숫자는 그렇죠. 네.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귀금속 가격 잠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뭐 달러 강세는 그렇다 치고 보통은 이렇게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포트폴리오에서 좀 약간 이걸 나눠놨으니 금은 좀 올라주겠지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금값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을 평가하실 때 그 펀더멘탈적인 팩터와 유동성과 센티라는 세 가지를 같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귀금속은 유동성에 의한 영향이 기간적으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유동성이 전체 자산 시장이 증가하느냐 안 증가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라는 성향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고 최근에 심리라는 부분으로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의한 개인 투자자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 개인 투자 집단의 접근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먹히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의 영향, 그다음에 위험자산이 올라간 날 대려 같이 올라가고 같이 연동된 부분을 보이는 것이 유동성 현상이 지금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크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시작을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터보퀀트 이야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증시 뭔가 상황 지켜보셨으면 이 키워드 가지고 많이들 좀 고민하셨을 텐데 이제 반도체 투톱이 일단 빠지고 지수도 빠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면 또 너무 과도한 우려다. 뭐 이게 덜 필요하게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면은 또 수요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사안을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융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IT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보기에 최근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실 밸류에이션이 우리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비싼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올랐었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것은 좀 쏠림이 해소되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쏠림의 해소지 저게 이름이 마이크론인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뭔지가 중요하지 않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들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의 조정 강도가 나타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슈는 구글은 자신들이 지금 AI를 가장 이끌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자신들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잘하고 연구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기도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도 하는 연구를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잘했어요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이고요. AI라는 산업의 틀 안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 뒤처진 부분들까지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의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쏠림과 어느 정도의 비중이 너무나 한쪽으로 갔던 부분 사실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나 마이크론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들이 다 조정받으면서 혼자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의 비중상의 쏠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혼자만 6개월 조정받는 미국 시장 안에서 이겨내고 있다가 이제는 지금 뭐 A구, B구, C구 나눌 구간이 아니야 라고 시장이 판단했다라고 하면
C 말고 A 너도 일로 와라고 해서 같이 좀 움직였겠죠. 그럼 계기가 좀 마련되길 뭐 시장이 바라고 있다가 과열이 해소되는 어떤 구간에서의 현상이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때 구글 뉴스 때문에 나타난 주가 하락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만약에 전쟁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5월 14일, 15일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오늘 발표가 났는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사실 있잖아요. 일단 네. 그 기대에 동의하시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코스피 전고점 갈 수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답은 동의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은 미국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다라는 것을 전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 들어간 애랑 가장 거리가 멀고 지금의 전쟁 상황에서 이 전쟁 상황을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구조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라는 평가를 글로벌 전문가들한테 경제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한테 받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의 주도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덩치는 가장 큰데 이 전쟁의 핵심 관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후자의 해석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을 처음에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 생각이 틀려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면 그 상황에서 코스피가 고점을 뚫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많은 외국인의 매도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ETF 형태로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체력이 지금 계속 소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자금은 뭐니 무브가 일정 부분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건 장기적인 부분이고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고점에 다시 돌파 여부이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게 외국인들은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이 만약에 딱 끝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지금 현재 공급망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트러블이 만들어 놓은 부분, 폭격에 의한 부분, 그 폭격 과정에서 사이에서 야, 이 폭격 때문에 너랑 나랑 둘 다 영향을 받는데 우리 둘 다 이거 공통의 문제니까 절반씩 좀 어려움을 부담하자라고 했는데 야, 뭔 소리야? 난 너가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틀어진 관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글로벌에서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 때문에 빈정상하거나 계약 상대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 상대방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 위에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들의 하나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도 이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부분이 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신용시장의 문제까지 윗단에 있기 때문에 그 윗단을 뚫고 올라가는 힘을 전쟁만 끝났다고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개인이 받아낸다라고 하셨고 그 받아내는 게 결국은 외국인이 던진 거 이제 계속 받아내고 있는 건데 얼마나 외국인이 던졌나 보니까 이번 달에 매수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정말 이제 적게 산 건데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에는 전쟁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계속 내다 던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쟁을 포함해서고요. 지금 크레딧 시장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 스태그플레이션 로직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 말씀드렸고 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그 옛날 사채 시장에서 하던 꾼들이 금융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부하면서 하기 시작한 게 IMF 이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면서 금융을 접근하게 된 게 지금 한 2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시장이. 근데 이들은 1800년대부터 지금 그걸 계속 해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면서 무엇을 더 잘 하냐면 안 죽는 게 중요하구나. 잘하는 것보다 라는 부분을 우리보다 100배 이상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이것을 안 해야 될 때 안 좋아서 파는 거야 라고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많이 생각하시는데 안 좋아서 팔 때보다 몰라서 줄일 때가 더 많아요.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그것만 샀거든요. 갖고 네. 있는 게 그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글로벌 전체 사람들이 다 M7이라는 로직을 통해서 예전에 샀던 주식이 미국 주식을 줄이려면 걔네들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체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순매도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의미하게 뭐 외국인의 자금이 새로운 업종에 뭐 재배치되고 있는 걸 목격을 한다면 그런 건 좀 유의미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주시해봐도 될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알고리즘 매매까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네. 알고리즘 매매는 업종이 IT에 국한되거나 전체 시장에 뿌려져 있거나 이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사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외국 기계가 아니라 외국인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제가 이제 하나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무차별하게 하락할 때와 무차별하게 상승할 때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간혹이 나타납니다. 3개월 전이 무차별 상승할 때잖아요. 그럴 때 무차별 상승하는데 못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무차별하게 하락하는데 뭔가 외국인이 계속 사거나 아니면 얘는 뭔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건 그런 것들은 또 반대로 주의 깊게 좋은 쪽으로 관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표님 오시면 이것도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상황이 좀 어려울 때 증시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좀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럴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나스닥 인버스에 대한 좀 비중 추가 의견이 있으신 예. 걸로 알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포트에 예. 제 포트에 넣었습니다. 네, 요건 좀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기술적인 모양새를 보시면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로직이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이고요. 논리로는 가장 안 좋은 모형은 원형 천정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6개월 모양이 원형 천정형의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신용 시장의 문제가 됐든 전쟁에 대한 부분이 됐든 아니면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 됐든 뭔가 하나로 시장이 한번 크게 놀라게 되면 이게 각도가 굉장히 스티프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 부분 때문에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해지를 할 필요성이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좀 좋게 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좋게 보려는 시각은 가격이라는 것에 의한 판단 가능성이 있을 때이고 설명드렸던 가격 판단 가능성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버스로 선물 지수를 나스닥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게 혹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5천 한 올 400 정도 됐는데 저점에서 지금 300포인트 올라와 있고 고점에서 한 900포인트 빠져 있거든요. 어떤 정도가 맞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제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위험 자산의 비중을 80%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국내를 가장 많이 중국을 두 번째로 미국을 가장 적게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을 위험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 80이 27이 돼 있습니다. 27이 돼 있는데 27% 중에서 중국이 24% 정도를 차지하고 한국은 20%대를 갖고 있지만 인버스를 20%를 해놔서 거의 롱숏을 맞춰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롱숏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지금 현재 27%만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다라는 부담감보다는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을 더 커버시키기 위해서 27을 더 낮춰버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한국에 대한 노출은 일단 전혀 없으신 거네요, 현재는. 5% 정도 있어요. 롱숏을 감안하면 지금 중국이 제일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전 들리네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펼쳐서 다양한 자산군들을 넣는다고 전제하에 네. 포트폴리오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은 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구간이 제 생각대로 맞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는 자산 배분 효과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산 배분에 대한 효과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현금 비중은 그럼? 아까 지금 80%라고 하셨잖아요. 73% 현금이라고. 지금은 70이 현금이 저는 이제 70이 현금이 70은 아니죠. 그냥 해지간 30대니까 현금 50에 현금이 어쨌든 50이고 넷은 그렇죠. 70%가 넷은 이제 그런데요. 이신 거니까.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못해요. 그건 이제 우리 예전에 빅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한상희 연구원님이 그건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빅스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근데 개인으로 적용. 개인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최소 비중은 20-30%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최소 현금 비중이 20-30%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보다 지금 위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것이 정말 적절하구나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한 50%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 여쭤 지난 2달 동안 중국 주가를 보면은 네. 이제 MSCI 차이나 그러니까 약간 홍콩이 더 많이 섞인 MSCI 차이나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CSI 300으로 대표되는 중국 본토는 주가가 또 2달 동안 좋았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까지 괴리가 잘 안 생기는데 그렇죠. 지금은 2달 동안 이렇게 생겨버렸거든요. 네. 중국이라고 하시면 혹시 본토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MSCI 차이나 같은 홍콩 관련된 걸 지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저는 그 중국에 포지션하는 이유가 테크 쪽이기 때문에 그럼 MSCI 차이나로 예, 가깝겠네요. 예, 예. 테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항생텍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타임폴리오 AI 차이나 테크를 어쨌든 갖고 그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ETF로 갖고 있습니다. 택으로. 네. 택 ETF. 택 ETF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업종 관점에서는 이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내가 시기를 잘 타고 들어가서 뭔가 매수를 할 업종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업종을 좀 어떻게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업종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 AI와 로봇도 사실 AI와 연결된 부분이고 그 두 가지 말고 사람들의 관심은 우주 정도의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이 곧 있을 텐데 그 3개 정도 결국 뭐냐면 가장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대상들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 업종에 대한 방향성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환경이 다시 지금처럼 막 비가 오는 날씨 같았다가 다시 맑아지면 어차피 보는 애는 동일할 것 같아서 대상이나 업종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한 30여 분 정도 지금 저희 대화하고 있는데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시나요? 예, 저도 약간 우리 증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채팅창도 어떤 의견이시지 하고 제가 보니까 김대성님은 내일 국장 절반 정도 정리해야겠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한 달 전에 그 방송 안 보셨나 보다. 그 우리 보셨겠지만 시청자님이 그래도 또 더 파고 약간 싶으시겠죠.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70 현금 갖고 계시다는데. 네. 결국에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좀 아까 말씀하신 20-30%의 현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무조건 비중 정리는 해야 하는 시점이다. 광고 좀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때 제 6,200의 수익률을 저는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 포트는 그 포트 비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이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살려고 할 때 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는 생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진짜 용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없으시니까 인간의 활동에 대한 용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서 투자가 이게 불로소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이해 부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우리 시청자님도 내일 시장이 만약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그거를 실제로 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용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일치를 시켜보는 경험을 여러 번 하면
이게 당장 내일 좋은 효과를 못 낸다고 설마 하더라도 그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킨 용기라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대응력이 점점 생기면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으신 거죠. 결론은 지금 당장 비중 조절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일 액션을 해라.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생각한 것을 자꾸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의 빈도를 늘리는 데 노력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